이제 여러 암 환자분들의 사례를 모아서 분석을 해봤을 때 이러한 과정을 거치더라 하는 가설이 있긴 합니다. 실제로는 가설대로 흘러가지는 또 않을 거잖아요. 일단 암이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은 딱 죽음이라는 그렇죠. 네. 단어가 딱 생각이 나면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멍하죠 일단. 그 미국 유방암 환자분들의 25% 정도가 트라우마 진단을 받는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제가 따로 방에 불러서 사실 가운도 벗어요. 모니터도 쏘고요. 네, 안녕하세요. 메디라 한방병원의 정인호. 한현수 원장입니다. 이제 이전에 유튜브 채널에 김지호 원장님, 구자일 원장님 두 분만 출연을 하셨었는데 사실 저희 병원에는 대표 원장님이 세 분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인 한현수 원장님. 네. 왜 이제야 나오셨나요? 원래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가장 나중에 등장하니까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럼요. 이건 동담이고 네. 그 두 원장님이 워낙에 또 출중하시고 또 연구하시는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하셔야 될 말씀이 또 굉장히 많으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직도 많이 남으셨죠. 그렇죠. 네.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 많이 하셨었고 지금까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안에서 환자분들 관리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여기까지 미처 나오지 못했었는데 이제 지금부터라도 제가 만약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조금씩 풀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한현수 원장님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입니다. 무려 5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독수리 오영재죠. 그렇죠. 그래서 독수리 오용재라는 말을 저희가 지었었는데 용재. 왜냐하면 제가 용자 돌림이어가지고 아이들이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했었는데 네. 이제 그걸로 유튜브를 나오려고 했었지만 이제 여기에 먼저 나오게 됐네요. 그러시군요. 원래는 거의 뭐 인간극장에 먼저 나오셔야 되는. 예, 지금 순서가 많이 뒤바뀐 것 같은데 뭐 이번이나 다음이나 뭐 어쨌든 가게 될 길은 가게 돼 있는 것이니까 이제 또 거기도 나오게 될 수도 있겠죠. 조만간에 또 그 김지호 원장님이나 구자일 원장님 각각 한 분씩의 어떤 이야기, 이전까지 왜 암 환자 진료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한현수 원장님도 똑같이 이제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영상이 곧이어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장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요. 이제 김지호 원장님과 구자일 원장님 각각의 어떤 진료 스타일이 굉장히 뚜렷한 분들이시거든요. 김지호 원장님 같은 경우는 암 환자들에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체 의학적인 어떤 각종 요법들, 그리고 아직까지는 표준적인 의료 안에 편입되지 못한 치료법들, 혹은 아니면은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식사, 그리고 습관 등등과 같은 굉장히 포괄적인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구자일 원장님은 또 어떤 생리병리적인 그런 기전들, 원리 이런 쪽을 파고 들어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두 분이 아주 많이 다른 진료 형태를 추구하고 계시거든요. 원장님께서는 혹시 어떤 진료 스타일을 좀 추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병원이 참 밸런스가 참 잘 맞는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진료 스타일이나 분야가 조금씩 이렇게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뭐 그거에 대해서 서로 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게 또 이제 서로 상보적인 역할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또 내고 있고, 저도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암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마음 관련된 부분, 이쪽이 예후나 또 치료 효과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제 계속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료 현장에 나오고 난 이후에도, 임상 현장에 뛰어들고 난 이후에도 따로 이제 상담심리대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또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환자분들을 볼 때 이제 단순히 물론 이제 의무기록이나 대학병원에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처방이나 치료나 진료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 이전에 앞서서 이 환자분이 과연 지금 어떠한 심리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어떤 치료를 또 제시를 하거나 또 상의를 할 때에 과연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느 정도나 잘 이끌어 가주실 수 있으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파악을 하려고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환자분들을 파악을 해서 좀 환자분들을 케어해드리고 싶은 그런 제 욕심, 네,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병원의 색깔 중에 하나가 환자분들의 정신적인 부분이나 멘탈 관리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주제로 암 환자분들의 정신적인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긴장됩니다. 네. 한번 질문들을 몇 가지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암 환자분들의 첫 진단부터 그리고 중간에 수술을 하고 뭐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고 대학병원 치료가 다 끝날 때까지 사실 대학병원 치료가 다 끝나도 어떤 불안함이나 여러 가지의 또 감정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때까지의 어떤 감정 변화, 환자분들의 이런 감정 사이클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일반적으로 어떤가요? 사실 뭐 이게 예전에 1969년에 이제 큐블러 로스라는 그 미국의 의사분이 계셨었고 그분이 이제 여러 암 환자분들의 사례를 모아서 분석을 해봤을 때 이제 통계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더라 하는 그런 가설이 있긴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부정하는 단계죠. 그리고 나서 정말 내가 암이란 말이야?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해서? 이제 분노의 단계가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어쩔 수 없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 타협 단계. 그 다음에 막상 치료에 들어가고 이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그게 진짜 받아들인 건 아니거든요. 네. 내가 과연 이거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끝이 어딜까? 막막함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 이제 우울감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이제 우울 단계로 가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야 이 모든 거를 받아들이고 암에 걸린 내 자신 내가 오롯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단계, 감정의 기복 없이 그거를 이제 다섯 번째 수용 단계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다섯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가설을 내놓기는 했어요. 실제로는 가설대로 흘러가지는 또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진짜 말 그대로 가설일 뿐이고 환자분들이 실제로는 어떤 첫 진단부터 뭐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그 단계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실제로 어떤 부정의 감정을 겪나요? 부정이라고 딱 찝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네. 일단 암이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은 딱 죽음이라는 그렇죠. 네. 단어가 딱 생각이 나면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멍하죠 일단. 네. 사실 이게 정신건강의학적으로 보면은 트라우마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그 미국 유방암 환자분들의 25% 정도가 트라우마 진단을 받는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트라우마가 사실 두 가지 학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어떤 큰 충격이 될 만한 사건 그 자체, 그거를 트라우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PTSD라고 알고 있는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 부분을 트라우마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이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죽음이라는 명제가 떠오르면서 멍해지기도 하지만은 나중에 계속 이 진단 후에도 암이라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은 그냥 그 단어만 들었는데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눈물이 흐르고 기운이 쭉 빠지고 쓰러질 것 같고 이게 사실은 트라우마 증상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태가 지속이 많이 되는 편이고 이제 그런 상태 속에서 기댈 곳은 이제 처음에는 대학병원이나 이런 곳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많은 조언들을 기대를 하지만은 너무나도 많은 환자분들이 대학병원에 많이 몰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이제 대응해주긴 또 어려운 사정들이 있고 그러다 환자분들은 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주변 지인들도 얘기를 많이 해요. 막 네.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거 먹으면 좋다더라 얘기도 네. 많이 하고 이제 그렇지만 또 거기만 또 의지할 수는 없으니까 인터넷 무슨 뭐 카페 뭐 유튜브 이런 데 계속 이제 찾아보면서
조언을 구해보려고 많이 하지만은 마음 상태가 계속 불안하고 부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안 좋은 얘기 위주로 자꾸 듣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고 자꾸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듣게 되고 뭔가 치료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보고 듣고 해서 하려고 해도 이게 조금 증명되지 않고 좀 이제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치료법을 자꾸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태이고요. 저희도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유튜브가 되게 무서운 게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이거 먹으면 죽는다. 암 환자 이거 하면은 큰일 난다. 이런 정보가 너무너무 많고 자극적인 것들이 그리고 실제로 그 영상들을 보면 근거가 너무 희박한 것들이 많아요. 더 문제는 그 영상을 한 번 보기 시작하면 이 유튜브가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자꾸 그런 것만 또 추천을 해줘요. 그러니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처음 내원하셨는데 이미 몇 달 동안 네. 그런 식이 습관이나 어떤 자기만의 치료 네. 이런 것들을 이미 몇 달 동안 하신 상태에서 오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렇죠. 그럼 이제 몸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계속 그 상태를 이어오시고 그러면 이제 몸은 이미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도 많고 공식적으로 정제된 정보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루트가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네. 많이 헤매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군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처음 진단받고 나서는 트라우마가 환자분들을 지배하는 어떤 주요 감정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수술을 이제 끝나거나 아니면은 항암 치료를 혹은 방사선 치료를 이제 받으시는 도중 이럴 때는 좀 감정 상태가 어떨까요? 사실 그 트라우마 상태는 이게 따로 풀어내지 않는 한 없어지진 않습니다. 끝까지. 왜냐하면은 우리가 네. 이제 가장 예로 드는 게 이제 뭐 트라우마에 대해서 전쟁 실상을 겪은 이후에 네. 옆에서 이거 권총 모습만 봐도 막 갑자기 막 그런 그렇죠. 증상이 네네. 보인다든가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트라우마 증상인데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그런 증상들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증상, 트라우마 증상은 내가 재발이 되든 안 되든 몇 년간 계속 깔고 가는 증상인 경우가 많고요. 이제 그거에 플러스해서 이제 항암하는 기간 동안 수술한 이후 그때는 이제 사실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서적으로도 몸 힘드니까 정서적으로도 계속 우울감이 지속되고 그게 2주 이상 지속되면은 또 정식으로 우울증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군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네. 거죠. 몸이 피곤하니까 그렇죠. 정신도 아무래도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예. 그러면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라우마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트라우마에 우울증까지 얹었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항암 치료가 끝나요, 이제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끝나면은 사실은 일정 부분 마음이 개운해져야 되는데 네. 개운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항암을 걸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그래도 항암을 하고 있으니까 암이 힘을 못 쓰겠지 라는 생각이 조금 그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산이죠. 나를 보호해주는. 네. 그게 사라져 버린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럼 오히려 항암을 안 하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함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이제 재발에 대한 걱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오히려 항암할 때보다 이제 난 대학병원 치료 다 끝났는데 예. 더 불안감이 심해지는. 예.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증상이 사실은 우리가 이런데 예를 들어서 뭐 뾰루지 같은 게 하나 났다거나 네. 그러면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뭐 집에 있는 무슨 연고를 바를까 밴드를 붙일까 이런 정도 생각으로 끝나는데 네. 한 번 이렇게 암 진단을 받으면은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냥 딱 보면 불안해지면서 이거 재발된 거 아니야? 네. 이거 혹시 암 이쪽으로 간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들이 사람을 아주 너무너무 괴롭게 만들거든요. 네. 이런 게 다 재발에 대한 걱정이죠. 그러면 결국은 원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제 트라우마, 우울감, 그렇죠. 그리고 불안감. 트라우마도 어떤 불안감의 일종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것들을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소해내는가가 환자분들께는 제일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약으로 해결해야 되나요? 증상이 아주 심하실 때 일상생활이 거의 안 되는 정도고 예를 들어서 뭐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면은 뭐 직장에도 다닐 수 없고 가정주부이신 분들은 가정생활에도 뭐 충실할 수가 없고 네.
그렇게 내가 한 인간으로서 어떤 주체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정식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급한 불을 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유튜브나 언론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나와 있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환자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마음을 내려놔라. 마음을 비워라.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러는 거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게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쪽 수준으로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참 뭐 말은 너무 좋죠. 뭐 어떻게 비웁니까? 그게 마음을 편하게 가지십시오. 예. 너무 그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암에 집착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저는 진짜 쓸모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무책임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라는 게 맞기는 한데 그게 처음에 이제 피상적인 스트레스 환기 요법 방금 말씀드린 거 그런 내용들로 이제 급한 불은 끌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한계가 또 오거든요. 계속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취미 활동을 한다거나 그 당시에는 편안할 수 있는데 사실은 돌아서면 또 그렇거든요.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사실은 내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릴 적에 가족 간에 불화가 있었다든지 남편과의 어떤 장기간에 걸쳐서 혹은 또 자식과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쌓여왔을 수도 있고 거기로 인한 또 스트레스가 많았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릴 적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안 좋은 경험을 해서 트라우마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어릴 적에 이제 주체적으로 커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자의식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감정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딱 이 요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내면적인 어떤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리고 경험들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마음을 비워라 한다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내가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내려놔야지 좀 이런 거를 반복한다고 해서 가슴속 깊이 남아있던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없어지진 않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겉으로 조금씩 표면으로 내비쳐가지고 내가 그거를 흐릿흐릿하게 만들어가지고 수용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다시 또 그렇죠. 내가 수용을 하고 안에 넣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들이 없이는 사실은 마음을 비워라가 거의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환자분들은 마음을 비운다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럼 나의 지금 감정은 뭐지? 어떤 감정이지? 라고 이름조차 붙이는 것도 어려워할 정도로 나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중요한 거는 내가 스스로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이 비워지지가 않네. 그러면은 이게 불안감일까? 공포일까? 짜증일까? 분노일까? 사실은 이런 정도로만 표현할 수 있어도 내 스스로가 어느 정도 파악이 그나마 조금 된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더 들어간다면은 뭐 이건 제가 상담하면서 가끔 나오는 얘기지만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노라면은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깔이실 것 같으세요? 라든가 그렇다면은 아주 진한 빨강색일 수도 있을 거고 스펙트럼으로 보자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내가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을수록 사실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장님 말씀하신 거를 어떤 암의 관점에 좀 더 적용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너 암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집착하지 마. 그거를 잊어. 여행을 가. 다른 어떤 뭐 배드민턴을 쳐. 이런 것들은 다 그걸로부터 벗어나는 종류의 것들이잖아요. 그것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원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는 오히려 내 감정들을 조금 더 꺼내보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게 정식으로 심리 상담을 할 때 하는 작업이 그 작업입니다. 그리고 명상을 할 때나 또는 이제 뭐 기도를 할 때나 사실은 내 내면을 바라보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 작업을 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안 들은 상태에서 그냥 혼자서 시도할 때에는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이제 생각만 비우는 이런 수준에서 계속 이제 다 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기 쉬운 게 조금 안타까운 거죠. 그렇군요. 그럼 원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바라보고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다고 스트레스가 정말로 해소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뭐 예를 들자면요. 네.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직장 동료 한 명이 A라고 칭할게요. 네. 네. A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싫어요. 네.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감정이 드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은 일을 너무 좀 설렁설렁 하는 것 같고 네. 일할 때 진지하지 못한 것 네. 같고 자꾸 화가 나는 네, 네. 마음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 사람 왜 그래? 보기 싫어. 저렇게 하면 나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으로 거의 대부분 그치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 A라는 사람을 봤을 때 다 화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화가 안 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그럼요. 거거든요. 예. 나는 왜 화가 나는 걸까? 라는 거에서 스스로 한번 바라보는 거죠. 내가 화가 나는 포인트는 이 사람이 진지하지 못하고 좀 열심히 안 할 때 화가 나요. 네. 그 포인트에서. 그러면은 혹시 내가 너무 매사에 진지한 사람인가? 네. 라는 생각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볼 수가 있겠죠. 네. 좀 설렁설렁 이렇게 웃으면서 넘겨볼 수도 있는 일인데 내가 사람이 좀 각박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그러면 한 발 더 나가서 나는 왜 일을 할 때 꼭 완벽하고 진지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 예를 들자면은 혹시 일을 이제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그런 평가를 받았을 때 내가 좀 못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어떤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내가 견디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 낮은 자존감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혹시 내가 어릴 때 학교에서 받았던 따돌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사실은 처음에는 이 사람 보고 화가 난 건데 거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원류로 가보니까 어릴 때 내가 따돌림을 받은 게 원인이라고? 물론 이거 하나의 예입니다. 꼭 그런 건 네네.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전혀 생각지 못했던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원래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이제 상담을 통해서 풀어내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이제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또 심리상담센터나 이런 것도 당연히 이런 일을 하는 거고요. 방법이 어떠하든 간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건데 이제 질문에서 또 하나 말씀하신 게 그럼 내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이 모든 스트레스나 혹은 이 정신적인 괴로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소는 될 수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머리로는 이해를 했어도 그러니까 우리 표현을 은유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정서는 가슴에 있다고 본다면은 머리로 있는 게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사실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과정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평생 하는 과정이에요. 네. 우리가 암에 한번 진단을 받으면 4가지 축이 있다고 이제 다른 우리 병원 유튜브 채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잠자는 거, 그다음에 활동, 운동을 포함한 활동, 그다음에 먹는 거, 네. 식사 습관 쪽, 그다음에 이 멘탈 쪽, 네. 정신적인 거. 이게 4가지 축인데 사실은 이 멘탈 쪽, 정신적인 거 제외한 나머지 3가지도 사실은 우리가 뭐 1, 2년 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평생 해야 되는 작업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평생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근데 너무 어렵다고 느끼세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일단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이런 작업들을 해보신 경험들이 많이 없으세요. 예를 들면은 음식 같은 거는 너무 직선적이죠. 딱 보면 이건 먹으면 좋아, 이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네. 이건 얼만큼 하면 좋아 라는 게 따라하기가 쉽죠. 쉽죠. 네. 운동도 그렇고 잠자는 것도 그렇고 명확하잖아요. 네. 근데 마음 관련해서는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정답을 찾아가기가 그렇죠. 어렵죠. 정답이 사실은 나만의 정답이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누가 코칭해주지 않는 이상 내 스스로 이거를 깨우쳐서 이거를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저도 이제 그런 상담을 해드리긴 하지만은 이런 과정이 별도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환자분들이 암에 걸리고 이제 진단 받으시고 나서 다 치료가 끝나고 재발이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또 많잖아요. 예. 그래서 재발되고 나서 저희 병원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사실 훨씬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미 겪어봤지만 근데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는.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상식적으로도 이제 환자분들도 알고 계시는데 일단 재발이 되면은 처음에 진단 받았을 때 퍼지지 않았을 때 혹은 이제 재발이 안 됐을 때보다 훨씬 더 치료가 어렵다라는 네. 거를 이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네. 더 이제 불안감, 두려움 이런 네. 것들이 또 생기시는 거죠.
이게 지금은 이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런 생각에는 사실은 암이라는 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세포다. 암은 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건데 근데 사실은요 임상적으로 봐도 일단은 관리를 잘 하면 그때 또 항암 치료를 받고 저희 병원에서 또 이런저런 치료와 상담을 받으시고 하시다 보면 영상검사상 이제 암이 안 보이는 상태 이제 우리가 관해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암이 안 보이는 상태로 장기간 유지가 될 수 있는 분들도 꽤 계실 수 있고요. 설사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게 우리 몸에 크게 위해를 끼치지는 않는 수준, 그러니까 얌전하게 가만히 있는 수준으로 네. 또 장기간 가시는 분들 관리가 계세요. 되는 분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욕심을 내서 암이 우리 몸 안에서 아주 세포 하나라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없애야지 내가 불안하지 않다, 네. 완벽하다 네. 라고 느끼시는 게 나의 목표라면은 그러면 조금 마음이 더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재발을 하시게 됐다는 거는 일단은 치료도 조금 더 어렵지만은 이제 완치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이 들고 힘이 들고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걸 인정을 하신 상태에서 그러면 차선책이 무엇인가? 암이 설사 조금 어딘가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살살 달래주면서 내가 썽이 나지 않게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일단은 내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암이 물론 완치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은 네네.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조금 중하지만 만성적인 관리의 영역, 만성 질환 마치 이제 고혈압, 당뇨 정도의 수준은 물론 넘겠지만은 네네. 약간은 그런 단계로 조금 접근해 가는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쉽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너가 안 겪어봐서 그래.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한다고. 사실은 저도 너무 충분히 많이 봐왔고 이해를 합니다. 어떤 정도냐면은 겉으로는 웃고 계세요. 근데 속마음은 어디 산에라도 올라가서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다 대부분 다 그러시거든요. 이것도 거의 이제 암이라는 거에 내가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계속 수련하고 또 가다듬어야 될 수밖에 없는 마음 자세가 될 거고요. 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쪽에 암이 하나가 있어요. 조그만 게. 그러면은 여기에 이름을 하나 붙여보는 거예요. 암에다가. 암에 이름을 붙여요. 네. 보통은 네. 암이라고 하면요. 여기 암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막 없애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암도 엄밀히 보면 내 자신이거든요. 내 몸인데. 암세포인데 네.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한 내 네. 자신의 일부예요. 네. 물론 잘 다스리지 못했다면 탓하는 걸로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은 네. 사실은 완벽한 인간은 없거든요. 저를 네. 포함해서. 저도 걸릴 수 있는 거고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존감이 떨어질 필요도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 옆에서 숨을 필요도 없는 거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겁니다. 마치 고혈압, 당뇨 그런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나한테 온 거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마치 뭐 집에 애완견이나 애완묘 이런 이제 생물에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 것처럼 그냥 가볍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철수라고 붙이고 네. 여기다가 철수야 뭐 오늘 잘 있었어? 오늘도 썩내지 말고 네. 우리 같이 잘 지내보자. 한 번씩 쓰다듬어 주고 이왕 그럼 붙일 거면 좀 더 귀여운 걸로 붙이면 더 좋겠네요. 그것도 좋은데 개처럼. 그렇죠. 삐삐 이런 걸로 삐삐로 해도 붙이든지. 좋고 예, 삐삐 좋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도 조금 좀 이제 제가 이거를 환자분들께 말씀드려가지고 네.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시긴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또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어떤 얘기냐 하면은 암을 사랑해야지 하면서 막 굉장히 그 거창한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면서 네. 환희, 사랑 어. 막 이런 쪽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너무 이런 쪽으로 가면은 사실은 그것도 너무 인위적인 거거든요. 너무 거룩하게. 너무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이게 진심을 담아서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가 동행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이제 이게 만약에 그 거룩한 이름이 정말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100% 자연스러운 진심이면 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좀 중립적인 어떤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와 친구다,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는 조금 더 덜 힘드시고 예후도 그다지 나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목적이니까 네.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이게 암이 몸 안에 있을지언정 네.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고 네.
어떤 뭐 신경을 건드리거나 뭐 크게 막 당장의 위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암이 없는 분들이나 있는 분들이나 생활적으로 구분할 수 없고요.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도 네네. 계시냐면 암의 진단을 받았으니까 이제 몸 관리는 하실 거 아니세요? 네. 일반인 분들보다 더 건강하세요. 운동 네. 열심히 하고 식이요법 철저히 하고 이러시니까 오히려 겉보기에는 저분이 암 환자시라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마음 먹기 나름이다.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앞으로 향후에 나의 예후나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언제 그렇게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럼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뭐 심리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저희 같은 이런 의료기관에서 실제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 일반적인 심리 상담하고 그러니까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네네. 심리 상담하고 암 환자분들의 심리 상담은 조금 달라야 하는 게요. 그렇군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일반인들은 신체적으로 죽음과 관련된 큰 질병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의 상담인 경우는 사실 별로 많지는 않고 그게 진짜 특이하겠네요. 예. 예. 암 환자분들은 사실은 암이라는 중대한 질병에 대한 게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담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베스트는 암과 관련된 암을 전문으로 한 의료진인데 상담도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다. 사실 그게 베스트입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려고는 하는데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정식으로 하려면 50분을 1회기로 해가지고 적어도 4번, 5번 정도는 그 많은 시간을 계속 저는 들어야 돼요. 제가 뭔가 해결책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 적고 아 그러시군요 하면서 내담자를 탐색하는 과정을 그렇게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마다 그 내면의 색깔이나 그 과정들이 너무나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거를 섣불리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그분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정확한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병원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의료적인 상담도 당연히 병행을 하긴 하지만은 심리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제가 따로 방에 불러요. 그렇군요. 불러서 사실 가운도 벗습니다. 모니터도 끄고요. 왜냐면 의료 기록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니까 네. 끄고 그냥 맛 대면한 상태에서 전혀 의학적인 거 관련이 없는 얘기를 그냥 놔둡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요. 이게 참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좋고 너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의 이 의료의 현실상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네요. 사실 어떤 뭐 병원의 경영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이 표준 주류 의학에서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간과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도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는 않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암이라는 게 워낙 크고 특이한 주제이다 보니까 그거를 끼고 있는 환자분들의 정신 상태를 또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 들어보면 너무 동의가 되긴 하거든요. 거기에 하나를 더 얻는다면은 네. 이제 제가 지금 뭐 시간이 부족하지만 네. 가장 이제 심각해 보이는 환우분들 네네. 이제 병동에서 이제 회진을 돌다 보면 그런 분들이 보이니까 네. 제가 이제 양해를 구하고 내려오시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정서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사실은 크게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이제 앞에서부터 뭐 머리를 비워라 어떻게 해라 내면의 어떤 과정을 파악을 해라 하는 게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그 반대의 과정이 있어요. 저희 이제 힐링센터 지하에 힐링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요가 네. 또 이제 공예 프로그램, 공예 미술, 프로, 뭐. 미술 예. 이게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신체를 사용하는 네네.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신체를 통해서 정서를 변화시키는 방법. 사실은 그게 큰 축이에요, 두 가지가.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신체를 사용해서 하는 건 지금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제가 도와드리려고 해드리고 힐링센터에서는 이제 주로 신체를 이용해서 내가 움직이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내 모습이 또 내면의 것이 드러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미술을 하는데 미술 그림을 그리는데 똑같은 꽃을 그리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되게 밝은 색깔로 되게 휘황찬란하게 그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희든 꽃, 지는 꽃, 어두운 색깔로 표현하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아주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건데
뭐 요가 같은 걸 할 때에도 어떤 분은 되게 스트레칭 이런 게 잘 되고 몸을 이리저리 꺾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뻣뻣하고 물론 신체적으로 안 움직여서 그런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성향이 다 드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표현 예술 치료라는 그 상담의 한 분야가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저희 병원에서 뭐 그런 힐링 센터들을 운영을 하긴 하는데 어떤 환자분들은 유치원이야? 와가지고 뭐 만들기 하고 있고 뭐 그림 그리고 뭐야 이거 왜? 이런 분들도 계셨고 사실은 저도 약간은 그런 생각들도 했어요. 이게 병원에서 꼭 필요한가 이 그림 그리기? 근데 제가 그 결정적으로 좀 생각이 바뀌었던 그 계기가 코로나 때 이제 환자분들이 밖에 못 나가고 이제 면회도 안 되고 이러니까 저희 환자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이제 그림에 심취를 한 거죠. 근데 그분이 평생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이후로 그림이라고는 그려본 적 없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환자분들이 그린 그림을 벽에다 이제 붙여놨잖아요. 1층에 그때 예전에 별도의 공간에서 면회가 가능할 때 붙여놨는데 어떤 보호자분이 주말에 엄마를 보러 와가지고 엄마가 그린 그림을 보고 울더라고요. 엄마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네. 잠재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람마다. 그렇죠. 그리고 담겨 있는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 그러는데 표출이 안 됐을 뿐인 경우가 네. 많고, 그리고 그만큼 잠재력이 많다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가 지금 암이라는 중한 질병에 물론 걸리긴 했지만은 네.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잠재력도 분명히 저는 갖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잠재력을 이끌어내드리고 싶은 게 또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예. 원장님 제가 좀 다른 질문 한 가지 한번 드려볼게요. 환자분들이 저희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 실제로도 전화 상담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가면 암 환자만 있잖아요, 저희가. 네. 암 환자들끼리만 있는 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나? 어떤 환자분들은 아 내가 거기 가면 같은 병을 갖고 있는 분들끼리 뭐 있으니까 도움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암 환자들끼리 모여갖고 오히려 더 우중충하고 막 이런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느끼시기에 어떠세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제일 힘들 때가요. 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사실 가장 힘들거든요. 그리고 좀 다른 얘기지만 네네. 요새 이제 자살이라는 게 네네. 굉장히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살을 예방할 때에도 내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나에 대해서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살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암이라는 게 죽음과 직면해 있는 굉장히 중대한 질병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혼자 있으면요, 나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지옥에 떨어져서 이렇게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정서적으로. 불 꺼진 동굴 속에 나 혼자 있는 느낌이에요. 나만 암에 걸린 것 같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만 혼자 지옥 속에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런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환자들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이런 병원에 오면은 유배 온 것 같다. 유배 온 것 같다는. 왜냐하면 이게 또 한방병원이기는 하지만은 저희 병원이 마치 예전에 그 어르신분들 많이 계시던 요양병원 느낌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다 보니까 이제 막 첫날에 막 이렇게 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거의 제가 확신하건대 며칠 계시면 다 웃으세요. 왜 그러시냐면 기존에 여기 계시던 환우분들은 다 이미 그 과정을 거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항암을 하고 뭐 수술을 하고 나서 여기서 관리를 받고 어떻게 좋아지고 있고 또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어떤 도움을 받고 있고 이거를 다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아 내가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조금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새로 오신 분께 이렇게 좀 그 분위기를 전파를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동화가 되는 거죠. 이분들은 먼저 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다 끝나가지고 멀쩡해져서 퇴원하는 분들도 있고. 그럼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 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네. 제일 많이 하시는 오해가 항암하고 나면 거의 다 이제 초죽음 돼서 거의 다 죽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 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항암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으세요, 저희 네. 병원에. 다 꿋꿋하게 이겨내시고 계시니까 그거를 보면서 또 용기를 가지시고 네. 희망을 가지시고 견뎌낼 힘이 또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제일 좋고요. 거기에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또 상담을 받아줄 수 있는 의료진이 또 있으니까 그렇군요. 뭐 금상첨화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오늘 암 환자분들의 마음 상태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환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암 투병 기간이 오래되신 이제 환우분들도 마찬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암 쪽을 이제 진료를 오랫동안 해왔던 이제 의료인분들도 마찬가지시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몸과 마음이 별개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마음 상태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구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시라서 네.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만큼 내 몸도 네. 그에 맞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음. 높다라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와닿지 않는 부분도 물론 있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직 이제 암에 진단되기 초입 부분이라든가 뭐 아니면 아직 너무나도 지금 힘든 과정 속에 있으신 분들이거나 그러실 수 있는데 네. 아마 계속 그 과정을 거쳐 가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조금 공감되는 부분도 많이 생기실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마음을 비워라 이제 많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려놔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그동안은 다른 곳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라 비워지는 겁니다. 명언인데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내가 갈고 닦고 계속 다듬고 물론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는데 그 과정 자체가 결코 뒤로 후퇴하는 과정이 아니고요. 나는 지금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은 넓게 보면은 그것도 한 발 전진하는 거라는 거를 나중에 가서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